저는 좀 전통적인 형태의 수업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언택트 시대의 이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환경과 또 지금 요즘의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수업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 협력 수업, 협업 수업 이런 것들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수업을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전체 글의 목차이기도 한데 먼저는 인문학 수업에서의 모형을 한번 이론적으로 간단히 검토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했던 수업 설계의 경험들을 한번 묘사하고 그것을 양적 연구, 실적 연구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수업에 했던 내용은 원격 학습이죠. 우리가 면대면 학습이 있고 온라인 학습이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은 웹 형태의 우리가 자료를 올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인데 면대면과 온라인 학습의 장점과 단점이 서로 상충되는데 원격 학습은 그 두 가지를 다 장점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요즘 실시간 이 원격 학습이 많이 환영받고 있고, 단 하나는 아까 김효숙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원격 학습에서 가장 문제는 집중력의 유지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업 설계를 위해서 몇 가지 이론들을 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비저블 러닝이라고 하는 요즘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는 그 뉴질랜드입니까? 호주 출신의 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 비저블 러닝은 아까 김효숙 박사님이 얘기했던 내용과 많이 공유가 되네요. 수업 목표나 진행 과정이 교사나 학습자들에게 비밀스러운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투명할 때 어떤 교육의 질적 효과가 크게 상승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은 평가자와 활력자입니다. 여기서 평가자라고 하는 것은 학생을 평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사 자신과 학생들의 현재의 상태를 명확하게 평가해서 그거에 맞는 학습 교수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의미의 평가자고요. 활력자는 아까 김효숙 박사님이 말한 촉진자의 내용과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여서 학생들을 뭔가 학습의 어떤 궤도로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대화 기반 학습인데 그 영국에 있는 한 로릴 라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대학 수업에 있어서 적어도 4가지 형태의 대화의 모습이 함께 고려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러티브적 대화, 이것은 어떤 내용을 제시하는 건데 이것도 대화의 한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호소통의 대화 방식, 그리고 어떤 학습된 내용을 자기가 수용하고 적용하는 적용적 대화 방식,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는 반성적 대화 방식이 있어야 된다. 이 4가지가 함께 수업에서 고려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영국의 무크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요. 퓨처런이라고 인터넷에서 퓨처런이라고 한번 써보시면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데 이 퓨처런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교육의 원칙을 4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 학습을 추구한다. 두 번째는 토론 학습을 추구한다.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비저블 러닝을 추구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동체 협력 기반 학습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사학습 개발원에서 전에 2009년에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때 웹 기반으로 협력 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설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함께 고려하면서 학습의 준비와 개인 학습 그리고 협력 학습 그다음에 성찰의 단계를 같이 좀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수업 모형을 좀 한번 설계해 보았습니다. 제가 했던 수업은 지난 학기 기독교 교육과 학부 교직 과목이고요. 교직 과목이라는 이제 특수성은 국내 모든 교원 양성하는 과목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하나의
과목이라는 것이고, 또 한 50명 정도 되는데 우리 대학 규모에서 필수 과목이 전반적으로 이 규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업의 어떤 공유적인 성격이 강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원은 54명이 수강을 했고 뭐 이렇게 대학원생도 참여했습니다. 수업 내용은 교육 사상가들을 이렇게 고찰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수업 환경과 지원 도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 수업과 관련된 지원 도구가 첫 번째는 학습 교재를 제가 이 수업을 위해서 제작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좀 오래됐지만 우리 이강의실 LMS를 통해서 수업 정보를 전달했고,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들 쓰고 있는 줌이라고 하는 실시간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전반적인 수업 환경에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집중력을 지속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려했던 게, 그러려면 강의 중심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수업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수업의 여러 형태를 좀 다양화해서 빨리빨리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두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조별로 할 수 있는 거, 전체가 들을 수 있는 강의 또는 질의응답, 이런 형태의 변화를 좀 주어진 수업 시간 안에 한 20분 또는 20, 30분 단위로 좀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그룹이나 조 구성을 할 때 학생들이 직접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제가 했던 게 아니라 학생들이 구성을 할 수 있게끔 했고, 이제 제가 강의로 할 때는, 강의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했던 내용을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과 또는 질문들에 답하는 형태로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형태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미리 수업 전에 개인 과제 또는 협력해서 해야 되는 과제, 조별로 해야 되는 과제,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제시하려고 일단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수업은 크게 왼쪽에 있는 개인 학습,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학습과 협력 학습은 우리가 수업 전체 모이기 이전에, 우리가 1교시, 2교시로 이루어지는데 1교시의 수업 시간에는 각자 개인과 2, 3인의 그룹이 할 수 있는 수업으로 각자가 하고, 이제 2교시에 저희가 같이 모여서 조별 발표 시간을 듣고 질의응답하고 제가 나머지를 추가로 강의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이 있었고 2교시에 저희들이 모여서 같이 수업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전체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 조가 각 사상가들을 한 명씩 발표하는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이 이제 되게 중심이 되는데, 그 조를 위해서 조별 모임 시간을 따로 제가 가졌습니다. 각자가 모이는 시간은 각자 하고, 한 번은 제가 같이 모여서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뭐 수정할 거 있으면 조금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수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발표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묘사한 수업에 대해서 연구는 두 가지로 했는데요. 하나는 양적 연구, 만족도를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족도로만 조금 부족해서 질적 연구로 7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포커스 인터뷰 방식으로 면대면으로 만나서 그들이 수업의 과정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모아서 초록을 만들어서 그 내용들을 분석하는 그런 질적 연구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업에 대한 분석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뭐 학생들이 착해서 그런지 잘 줬습니다. 전반적으로 90몇 점 넘게 좋은 점수를 많이 준 상태고요. 책을 읽고 과제를 이제 각자 나누는 그런 형태의 수업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자기를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비대면에 대해서 하는 만족도를 조사를 했을 때 비대면 수업이지만 만족도가 비교적 괜찮게 나왔는데,
이제 학생들과 질적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역시 집중력의 분산이 되게 힘들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 집중력으로 하기가 굉장히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특히 아침 수업이었기 때문에 수업이 좀 힘들었다. 대면이라면 학교 오는 시간이 있어서 보통 학교 오다가 잠이 깨는데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잠이 못 깬 상태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제 수업이 이제 교육철학 및 교육사라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면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받아 적고 필기하는 수업이 아니라 생각하고 뭐 얘기해야 되고 막 토론해야 되고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대면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오히려 비대면이라서 더 좋았다라는 것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대면이 좋았던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대면으로 강의실에 있었으면 개인으로 뭘 하다가 또는 짝을 이뤄서 두세 명이 뭘 하다가 뭐 조별로 하다가 이게 불가능했을 텐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리고 줌을 이용하다 보니까 혼자 하거나 두세 명이 하거나 이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모였다 하는 내용들이 비교적 간결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질문과 응답하는 시간을 제하면 비대면이 생각보다 수업 진행에 괜찮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업 활동 중에 제가 주된 활동이 여기 있는 5가지인데요. 이 5가지 활동을 중에 가장 유익했던 것이 뭐냐라고 했더니 비슷하게 나왔는데 일단 조별 발표 시간이 제일 유익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조별 발표 시간은 학생들이 준비를 잘 했고 제가 요구할 때 조별 발표를 내러티브적으로 예를 들면 학자를 발표할 때 학자처럼 학자가 되어서 좀 발표를 해봐라. 뭐 이런 주문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학생들이 학자처럼 막 이렇게 연극처럼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책으로만 그 준비 학습을 해가지고 와서 조가 발표하는 내용이 좀 더 이렇게 신선하고 잘 이해하기 좋았다. 그런 쪽이 많이 나온 것 같고 대신 이제 조별로 두세 명이 하는 협력 학습이 비교적 빨간색인데요. 좀 낮게 나온 것 같고요. 예. 수업 전에, 그러니까 수업 우리가 전체 다 모이기 전에 제가 어떤 과제를 줬냐면 그날마다 읽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야 될 내용을 읽고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처음에는 1개, 그러다 조금 지나면서 5개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5개를 중요도 순으로 1, 2, 3, 4, 5로 해서 제출을 해라. 그 다음에 짝이 2명 또는 3명이 모여서 그것을 다시 1, 2, 3, 4, 5를 함께 맞춰라. 이런 이제 토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그 수업 개인 활동한 시간이 요 정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학생들은 굉장히 오래 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 개인 학습을 그 멘티 멘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게 했고 수업 전에 제가 이것을 학생들에게 게시를 하면 자기들이 어떤 걸 썼는지 그리고 큰 글씨는 다른 이들도 그 개념을 선택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건 글씨가 커지는 거고요. 반복되지 않은 건 글씨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선택한 그 개념이 다른 친구들과는 어떻게 공유하고 있고 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서요. 그래서 개인 학습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느냐 했을 때 저도 느꼈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성실하게 임해 준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 했더니 어떤 거는 막 에세이도 쓰고 막 그래야 되는데 단어 하나 그냥 집어서 내면 되니까 되게 간결해서 열심히 했다. 뭐 그런 얘기였고 어떤 학생은 철학적인 부분이 좀 약해서 그걸 보면서 철학을 공부한 형한테 뭐 많이 물어보면서 굉장히 한 주일에 1시간씩 막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말 과제가 그 배웠던 우리가 11명의 사상가 중에 5명을 선택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때 학생들에게 5명을 선택한 이유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생각보다 저한테 크게 느낌이 왔던 게 와 닿았다.
감성적으로 또는 영감을 주었다. 이런 표현들이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 그들의 마음에 와닿게 하는 내용들을 주제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동료학습이라는 것은 개인 과제를 하고 자기가 정한 두세 명이서 그 개인 과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해서 결과를 다시 통일시키는 그런 것이었는데, 학생들, 내가 한 개인 과제와 동료들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5개 개념을 A, B, C, D라고 정했는데 다른 친구는 뭐 E, F, G, H, I 이렇게 정해왔을 때 서로가 황당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서로 막 얘기하거나 보면 그걸 어쨌든 통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의 결론을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단어는 서로가 다르게 선택을 했는데 한참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A 단어나 저 친구가 선택한 E라는 단어가 사실은 내용상으로 같았던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뭔가 개념의 체계도를 좀 알게 되었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나름 그런 협력학습, 토론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은 다르지만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같아서 같은 성질끼리 묶어서 단어를 같이 막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의견을 가질 수 있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별 발표에 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조별 발표의 시간이 사실은 20분 발표인데 그걸 위해서 3시간 이상 동안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기대 이상으로 해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조별 발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조별 발표를 제가 일주일 전에 조별 발표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만나서 준비한 것을 리허설하게 하고 제가 피드백을 줘서 좀 더 수정하게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조별 발표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했더니 이 학생들이 뭐냐면 조가 한 5~6명씩 이제 구성이 되는데 학생들마다 이 발표에 내가 얼마만큼이 최선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라는 거죠. 누구는 요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이만큼 하고 싶고 하는 요 가운데서 서로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다.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그런 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에 있어서 제가 추가 강의한 거 한 15분에서 20분 강의를 하는데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이제 맨 마지막 순서다 보니까 강의를 제대로 잘 못하고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을 못 받고 끝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강의 시간을 좀 더 늘리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뭐냐면 비대면에서 강의를 오래 하시면 집중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오히려 대면으로 했을 때는 강의하는 게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데 비대면에서 강의를 하는 건 되게 집중력이 떨어집니다라는 피드백을 학생들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전체 수업을 되돌아봤을 때 자기 주도적이고 참여적인 수업을 계획하려고 노력했고 어느 정도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업이 앞으로는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이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비대면이 더 강해질수록 더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 비대면에 있어서 여전히 집중력의 어려움은 있었다. 화면에 뭐 여러 개가 동시에 열려지니까 하나에만 집중하기에는 여전히 어렵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집중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업의 형태를 조금 다양화시켜서 그게 아까 김효숙 박사님이 말씀하신 마이크로 모듈인지는 동일한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수업 형태를 개인이 할 수 있는 학습 형태, 2~3사람이 할 수 있는 학습 형태, 조별로 할 수 있는 형태, 전체가 모여서 할 수 있는 형태, 강의자가 할 수 있는 거 또는 서로가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시간 이렇게 조금 한 20분 단위로 좀 나눴을 때 학생들이
조금 지루해하는 것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소통 방식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러티브 방식과 또 상호 소통 방식, 그리고 수용적인 적용할 수 있는 방식, 또 성창적 방식, 이러한 어떤 소통의 방식을 조금 고민을 다양하게 하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의 요소들을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협력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 스스로가 내 수업이 얼마만큼 내가 자율적이고 뭔가 이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런 감을 느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하겠다. 일방적으로 조를 구성해 준다거나 어떤 과제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큰 바운더리 안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라 그럴까요? 어떤 선택의 폭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내용에 있어서 학생들은 자신에게 감성적으로 와닿는 주제에 되게 많이 반응하고 있구나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수업의 내용이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수업 내용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강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결론이 아닌, 사실은 어떤 결론을 맺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직 인문학 중형 수업에 있어서 내용의 좀 다양한 학생 형태의 도입이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어느 정도는 보완해 줄 수 있다고는 결론을 맺었으나, 제일 중요한 대화와 토론 학습을 위해서는 여전히 면대면 학습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학생들의 생각, 그런 것들, 제 자신도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도 얘기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또는 하이플렉스 수업 방식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이게 강의하는 게 면대면으로만 해야만 맞아라는 생각 때문에 면대면 수업을 좀 강조하시는 우리 교수님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학생들에게 그냥 무작정 선택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오고 그냥 집에 있을 사람은 있어라는 형식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수업 방식이라면, 아마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있는 학생들은 면대면으로 있는 학생들보다는 수업 전체의 주변인으로 남게 될 거다. 그러니까 대면에 있는 학생과 비대면으로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을까? 이거는 수업 소통 방식을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면대면으로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겠지만,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비대면으로 있는 학생들이 더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방식에 따른 하이브리드 수업의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뒤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